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대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없고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저 표를 잡겠다는 욕심에서 내놓은 공약이라 그런지 여야 후보 간의 차이도 없어 보입니다. 논란 많은 공약들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대선 후보들 토론, 공약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이원재 랩 2050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뭐 대선이 이제 채 50일도 안 남았는데 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약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른바 포퓰리즘 공약이다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은데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명으로 좁혀서 만약에 이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들을 포퓰리즘 성향으로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 뭐라 그럴까요? 온통 포퓰리즘이다. 그러면 한 10점 정도로 하겠습니다. 10점은 온통 포퓰리즘이다. 그러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신세동 교수님?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쯤 됐으면 우리나라도 예. 뭐 국가가 그걸 하긴 어려워도 민간 연구기관에서 대선 후보의 포퓰리즘 정도를 수치화하는 포퓰리즘 지수를 개발할 때가 됐다. 포퓰리즘 지수.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어제 보면서 내가 일단 그 포퓰리즘 지수를 일단 안을 한번 만들어서 직접 만드셨어요? 다음 기회에 제가 일단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내놓는 공약이 얼마만큼 재정을 쓰는가 예. 하는 그 재정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공약으로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가 네. 하는 그 커버리지하고 네. 그다음에 그 공약이 추구하는 바가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에 적합한가 네. 그리고 경제 성장이나 한국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을 네. 얼마나 개선하지 못하고 악화시키는가 뭐 이런 몇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네. 일단은 그 포퓰리즘 지수를 만들 때가 됐다. 우리 이원재 선생님이 계시지만 네. 그 연구소에서 포퓰리즘 그 지수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거 없이 그냥 뭐 막 그 점수를 주는 것은 학자로서 조금 경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 우리 경제학에 보면은 어떤 가치를 따질 때 그 수치로 따지는 거하고 등수로 따지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포퓰리즘 지수가 어떤 사람은 10이고 어떤 사람은 9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둘 중에 누가 더 포퓰리즘적인가. 아하.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오더라 그러거든요. 네. 등위. 등위. 예, 순서만 본다. 순서만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확실히 그 이재명 후보가 이 그 윤석열 후보보다는 포퓰리즘적이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뭔가 좀 근거가 있게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두 후보의 몇 점 정도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학자로서 다만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포퓰리즘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셨고요. 이원재 대표님은 어떻게 저희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점수 하시겠습니까? 매기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포퓰리즘은 제 생각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란 포퓰리즘이 있고요. 예. 안티포퓰리즘이라는 포퓰리즘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건 돈 드니까 안 되는데 저 사람은 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재정 공포를 과장하는 포퓰리즘이 안티포퓰리즘이 안티포퓰리즘, 네. 재정 공포를 과장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네네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포장을 네네네. 해버린다. 그리고 뭐 국가부채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위험을 높이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양쪽 다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대통령 선거라는 국면에서 어떤 정책이 논의돼야 하는가? 저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네. 대통령이 탈모약, 뭐 건강보험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 취임을 하고 나면 그 업무를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맞고 예. 그러면 구조적 변화, 갈등적 요인 이런 것들 내놓고 토론을 하는 게 여야가 있는 우리 정치 환경에서는 건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피하는 게 포퓰리즘입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덜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덜 네, 포퓰리즘이다. 윤석열 후보가 더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오. 왜냐하면 재정을 쓰겠다는 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증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숫자를 맞춰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태도에 있어서 돈을 쓴다면 돈을 벌겠다. 말하자면 증세를 통해서 국가가 돈을 벌어들이면 쓰는데도 무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적자가 많이 나면 이제 보통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뭐 점수 매기기는 저도 아직 그렇게까지 엄정하게 매기기는 좀 어렵고 네.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증세를 그래도 좀 얘기를 해야 한다. 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원재 대표는 이제 국가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내거는 공약들이 필요한데 두 후보로 좀 좁혀지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덜 포퓰리즘적이다. 신태영 교수님은 정반대네요. 정반대죠. 네, 그러니까 증세를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기 때문에 쓸 돈에 맞춰서 세금을 걷는다. 나름 책임 있는 이런 자세 아닌가라고 지금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 이제 그 국가가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 차원에서 이제 덜 포퓰리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포퓰리즘 지수를 개발하면 국가 발전에 어느 정도로 이게 그 가치나 미래 지향적인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이제 중요한 그 구성 요소로 집어 넣어야 되겠지만 예.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 중에서 네. 그 기본자 들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따져 보면 뭐 여러 기본. 가지 있잖아요. 기본 소득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기본소득이죠. 기본소득이 이제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막 다른 버전이 나와서 되게 헷갈리긴 한데 네.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전 국민한테 100만 원 주고 네. 그다음에 청년한테는 100만 원 더 준다, 20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돈은 떠나서라도 그게 저는 엄청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원재 소장님하고 심각하게 다툴 문제지만 네. 뭐 그거는 일단 제쳐놓고라도 기본금융 하는 게 있어요. 기본 금융도 네,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1,000만 원씩을 아주 저금리로 빌려주겠다. 예. 5천만 국민이라고 치면 1,000만 원씩 주면 네. 500조거든요. 네. 1년 예산이에요. 예.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빌려줘서? 그 빌려주면 그 돈 가지고 아니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두 후보의 포퓰리즘 지수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 개별 후보별로 가장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무엇일까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 질문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가장 포퓰리즘인 거를 이 기본 시리즈라고 지금 혹시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기본 소득도 그렇고 기본 주택도 그렇고 기본 금융도 금융. 그렇고 예. 뭐 시간이 없지만 기본 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 금융 자체를 아주 뿌리채 흔들어 놓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매력이 있냐? 네. 저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포퓰리즘적이냐? 예. 모든 국민한테 일단 1,0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빌려서 저금리로. 네. 세상에 이런 그 정책이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죠.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우리 신 교수님은 기본 시리즈, 기본 소득, 기본 금융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어디 있느냐. 이원재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한 우선 코멘트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이나 기본금융은 저는 포퓰리즘 제 정의에 따르면 포퓰리즘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구조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후보 시절에 한반도 대운하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당시로서는 뭐 22조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엄청난 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지만 그것은 저는 포퓰리즘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국토 계획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플랜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선거라는 게 그런 걸 토론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건 포퓰리즘은 아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노인 기초연금 그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주겠다는 거를 선거 기간 동안에 쫙 내놓고 쫙 그렇죠. 홍보를 했죠. 예. 근데 그것도 저는 포퓰리즘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복지제도를 기존에 이 그 노령연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구조를 원래 이렇게 그 소득 계층별로 주게 돼 있던 걸 싹 바꿔서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다 일정한 금액을 받게 만든다. 이런 공약이었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는 거였거든요. 구조를 토론할 바꾸는 만하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서 한번 포퓰리즘을 꼽으신다면? 있어요. 555라고 표현이 되네. 예, 주가지수 5천, 뭐 국민소득 5만 달러 그리고 예. 뭐 세계 강국 5위, 세계 5위 강국.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왜 그런 건 그걸 포퓰리즘이죠. 그거는 구조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치 목표를 그냥 제시하는 건데 주가지수 5천은 대통령이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은 수단이 있어요. 세금을 걷어서 주겠다. 그러면 국민이 동의하면 이제 되는 건데 주가지수 5천은 국민이 다 동의해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달성할 수 목표가 있는 될 수 목표가 없는 아니다. 옛날에 이제 747 이명박 대통령 747 공약처럼 7% 성장하겠다 이런 거는 좀 포퓰리스트적인 거다 이렇게 보죠. 아,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기본 시리즈는 이제 국가의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현재 대표는 이제 기본 시리즈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555 이런 게 그거 할 수도 없는데 무슨 555냐 이런 거죠. 근데 그 이제 이원조 소장님은 구조 변화를 포퓰리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금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555는 이게 포퓰리즘이라서 문제인 게 아니고 그거는 포퓰리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아, 불가능한 걸 네. 얘기했다.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예. 뭐 1인당 5만 불은 제쳐놓고 예. 세계 5대 강국이라고 했잖아요. 예. 5대 강국이 지금 현재 5대 강국이 3조 달러거든요. GDP로만 치면 네. 우리가 1조 한 8천억이에요. 한 1조 2천억 차이가 나잖아요. 5% 명목 성장을 한다고 치고 계산해 보니까 12년이고요. 그다음에 4%를 하니까 15년이고요. 예. 3%를 하니까 20년이에요. 근데 무슨 전제를 해야 되냐? 다른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아예 있는 움직이지도 않고 네. 아니면 거꾸로 내려가거나 저는 그래서 저는 이원재 소장님이 예. 이야기하시는 구조 변화가 있으면 포퓰리즘이 아니고 구조 변화가 있으면 포퓰리즘이다. 그럼 그 구조 변화가 무슨 구조 변화냐 그런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군요. 예. 보는 게 좀 관점이 좀 다른데 뭐 이재명 후보만 저희가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걸 따지면 안 되겠고 윤석열 후보 저기도 포퓰리즘적인 걸 좀 봐야 되겠는데 그거는 먼저 우리 이원재 대표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서 가장 이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하나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폐지라는 그걸 7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정책 발표를 이 윤석열 후보가 했었는데요. 예. 저는 여성가족부가 무슨 일을 하고 어느 규모이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은 채로 낸 공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여성가족부라고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여성을 대변하는구나. 그럼 없앤다고 그러면은 남성들이 좋아하겠네. 이런 생각으로 내놓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진정한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여성가족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국민들께서도 잘 모르실 거예요.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1조 우리나라 4천억. 정부 전체 예산 중에서 한 0.2%? 뭐 이렇게 됩니다. 아주 미미하고. 여성 가족부거든요. 가족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절반 이상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불우한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원래 복지 영역에 있는 정책 중에서 가족이 좀 해체되고 이런 문제하고 관련된 데 씁니다. 여성이 아니라 절반 정도 예산은 가정과 그렇죠. 관련된. 네네네. 그거 그냥 없애겠다는. 그냥 근데 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겠다. 예를 들면 뭐 남녀 평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이 너무 많이 대변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했으면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지만 이런 외마디 정책이야말로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 기본금융 같은 거 토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소득제만 하더라도 뭐 기본주택도 마찬가지고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인간의 이 고용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하는 어떤 구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론해서 합의를 해나가야 될 문제고 이거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서 좀 포퓰리즘적인 가장 어떤 정책을 하나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군인에게 일반 병사에게 병사 월 월급. 200만 원씩 네. 주겠다. 그 얘기했죠? 이거는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저는 많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네. 월 200씩 주면 1년에 2,400인데 물론 뭐 세금을 어떻게 뗄지는 모르겠으나 군인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2,400만 원이면 뭐 면세점 저는 여러 가지로 그렇죠. 공유. 그뭐 세금 하나도 안 내고 2,400만 원인데 그러면 하사관은 예. 그다음에 하사관은 장교는 거기에 상응해서 급여를 다 올려줘야만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따라올 수 있는 굉장한 그 많은 재정적인 어떤 부담 내지는 군인의 급여 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병사들의 표만 생각하고 병사들의 가족만 생각하고 이게 도대체 국방력의 강화나 또는 뭐 한반도 평화나 이게 군 선진화와 뭘 상관이 있는가 네.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이런 그 포퓰리즘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료 나눔제도 제가 가만 들여다 보니까 임대료 나눔제도. 네, 이거 3분의 1, 3분의 4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 뭐 50조 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요. 예. 임차인이 3분의 1을 덜 내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3분의 1 덜 내고 네. 국가가 3분의 1을 대준다 이거더라고요. 예. 그런데 임대인은 그 손해 보는 걸 나중에 다 세액공제로 다 국가가 돌려받더라고요. 보상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 결국은 뭐냐? 임대인만 재미를 보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것도 저는 상당히 디자인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봐서 예. 요소요소에 지금 그리고 최근에 그 윤석열 캠프 쪽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예.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확행 아주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이런 쪽으로 자꾸 이게 치우치다 보니까 국가가 가야 할 큰 원대한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그 소홀해지면서 자꾸 포퓰리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간다. 네. 그런 문제점을 그 캠프 내에서도 많이 인식을 하고 좀 더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큰 한방 이런 것들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걸로 양당 모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벼운 대선은 없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미래라든지 국가 비전을 얘기하는 그런 아까 우리 이원재 대표 얘기했던 구조 전환을 얘기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혹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건지 2030의 생각을 좀 적응하는 건지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세대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전에 큰 아젠다가 토론되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성장이냐 분배냐 이거 가지고 엄청 양극화, 성장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토론을 예. 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에는 공정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한반도 대운하나 4대강 사업 같은 이런 국토 계획에 대해서 네.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했고 네. 박근혜 정부 때는 복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국가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노인 예. 기초연금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복지 늘려야 된다.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국토 계획 지금 불균형이 심각하니까 이제 균형 발전해야 돼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됐는데 그 다음 세대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치인들의 이 상상력과 네. 이 공부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군요. 소확행 공약 또는 예. 심쿵 공약 이게 예.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든지 심쿵 아주 가벼운 주제, 가벼운 이슈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공약들을 보면 여야 후보 간에 좀 차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병사 200만 원, 월급 200만 원 얘기했지만 그것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했던 일. 여러 후보들 간에 좀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좋게 이야기하면 이 진보 쪽에서 자꾸 보수적인 쪽으로 공약이 넘어오고 또 보수 쪽에서는 진보 쪽으로 자꾸 예. 가서
이제 그 성격이 이렇게 흐릿해지는데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할 국가 지도자라면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보통 사람이 보기 힘든 것을 볼 줄 아는 예. 그리고 방향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의 지금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지난 5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썼거든요. 네. 돈 엄청나게 썼고 국가 재정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5년 정도만 더 가면 재정 문제라든지 국채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지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국가 구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우리 이원재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국가가 가야 할 복지 체제나 네. 또는 뭐 성장의 어떤 잠재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데 들어가는 어떤 재정적인 건전성도 그동안은 그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이슈가 안 됐는데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제 네.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진보 쪽에서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재정적인 우리 문제는 재정의 굉장히 건전성 부자다. 문제. 돈은 얼마든지 있다. 예.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재정 문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 구조에 지켜야 할 예. 그 요소라는 부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게 보수 쪽의 일반적인 생각인 거죠. 이 재정 문제를 마침 신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재정이라는 게 수많은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것까지 다 내놓고 공약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없습니다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 후보들 간에 명확하게 어떤 공약을 내놓고 얼마 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좀 제대로 공약을 내는 사람은 없는 거죠. 지금 재원 마련에서 일단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 보통은 대선 막바지가 돼서 공약집이 나올 때쯤에는 재원 대책을 거기에 이제 첨부해서 같이 보통은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막 사실은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조율을 막 하죠. 조율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반영할 거를 공약집에 넣기 때문에 아직 예. 판단하기는 좀 이르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예. 복지 정책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할 때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도 그렇고 뭐 아니면 윤석열 후보만 해도 뭐 그 출산하면은 이제 1년 동안 부모들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는 이런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인 예. 이 정책 내놨었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료 지원 정책도 그렇고 좀 복지 사회보장 쪽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거는 다들 재원을 엄청 엄격하게 따져요. 왜 재원 대책이 없냐 그러는데 지금 개발 공약이 사실 두 후보가 훨씬 더 닮은 꼴이 많거든요. 개발 공약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자면 신공항 만들겠다. 뭐 가덕도 다 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도심철도 지하화 하겠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GTX 같이 이런 예. 광역 그거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너도 나도 공약을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원에 대해서 많이 묻질 않아요. 이게 저기에도 사실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데 저 부분에 대한 재원을 좀 따지질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예를 들면 GTX나 이런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예. 한 공사하는데도 한 10년 걸리고 땅 사고 뭐 정비하고 하는 거 생각하면 어떤 경우엔 10년 더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그러는데 한 세대 뒤의 일인데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지 그때 사람들이 지금처럼 저 멀리 뭐 고양시나 뭐 문산이나 이런 데 살면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른단 말이죠. 다 바뀐단 말이죠. 또 지금처럼 다 출퇴근하면서 일할지 집에서 컴퓨터로 일할지 이것도 모르는데 일단 짓고 보는 거죠. 왜냐? 땅값이 오르니까 모두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포퓰리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이 개발 공약들. 그런데 거기에 정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연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게 좀 포퓰리즘적이다. 그런 문제 서로 좀 비슷해요, 또 공약이. 그러죠. 예. 예, 특히 이제 수도권 뭐 지하화, 네. 도로나 철도의 고속도로, 지하화. 수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강화도에서 고성까지 평화도로를 건설한다거나 뭐 또 동해안 지금 고속도로가 이게 끊겨진 부분이나 또 KTX가 연결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죄송합니다. 저 네. 토건 세력 아닌데 네. 토건 세력 아닌데 제가 뭐를 지금 유심히 보고 있냐 하면 역대 정부 중에서 어느 정부가 지역 균형을 가장 돈이나
자원을 많이 투입을 했냐 하면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부일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문재인 정부는 어떨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글쎄요, 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요. 지난 5번 정부 중에서요. 네. 많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위원회도 이름을 바꾸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돈 제일 적게 썼어요. 돈을 제일 적게 썼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가 가장 가열차게 나타난 5년이 문재인 정부예요. 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이런 부분의 변화야말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구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전략적으로 KTX나 또는 고속도로나 이런 것을 연결하는 것, 네. 토건은 매우 필요한 사업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이 긍정적인 안목으로 봐줄 필요가 있는데 지난 정부는 토건은 완전히 그냥 적폐 세력이라고 간주를 하면서도 네. 사업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는 전부 고속도로만 지었어요. 네. 물론 돈을 가장 적게 쓰긴 했지만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토건에 대한 저는 그 생각은 우리 그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너무 수도권 집중화되는 것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문재인 갖고 있는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에 상대적으로 돈을 덜 쏟았다는 가장 건 좀 적게 썼더라고요. 가장 제가 적게 조사를 썼다는 해보니까. 거는 네. 일반 인식과 조금 다른 분석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 투자된 돈을 보면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 균형 발전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정부가 김영삼 정부 때더라고요. 김영삼 정부 그다음에 때. 노무현 네. 정부 네. 요 때가 지방 균형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다음 정부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히 그 소멸되고 있는 지방 네. 이 부분을 위해서는 그 어떻게 고속도로만 짓는다고 되겠어요? 예. 그렇죠? 산업기지라든지 학교라든지 복지 다 이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국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담대하고 큰 전략이 나와줘야 되는데 맨날 탈모 이야기만 하고 이현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들이 경제 관련 공약,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에 정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후보자 가족들의 신변 잡기적인 얘기에만 좀 말초적 관심을 더 갖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잘 지적을 해주신 대로 신세동 교수님도 지적해주신 대로 대형 아젠다를 가지고 토론을 안 하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예컨대 대형. 지금 하다못해 예. 이제 이재명 후보도 기본소득제를 또 강하게 이야기 안 하죠. 안 요새? 하죠. 본인이 그것 원래 대형 상징적 아젠다인데 정책인데 얘기는 갈등적이거든요. 꺼내질 않죠. 네. 그럼 얘기하고 토론을 하면 당연히 정책에 관심을 갖습니다, 국민들이. 신변 잡기적인 거는 뒤로 밀려요. 그럼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예. 진짜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을 남성이 차별받는 구조를 바꾸자. 그 군대 제도도 다 바꾸자고 해야지 그냥 사병 월급 더 주겠다는 이런 게 포퓰리즘이죠. 이걸 예. 모병제로 바꾸든지 아니면 여성도 똑같이 징집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토론을 하면 갈등 요인이 생깁니다. 근데 예. 두려워하면 안 돼요. 대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갈등 요인을 국민적으로 토론을 해서 싸우다가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생활 이야기도 좀 줄어들 거다. 그런 면에서 또 두 분은 토론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토론이 좀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토론에서 좀 더 국가적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이슈들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신세동 교수님, 네. 뭐 대선 이제 50일도 안 남았는데 국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전 이제 60대인데 네. 50대, 40대와 네. 20대, 30대 생각이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면 젊은 분들은 자꾸 꼰대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예.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좀 제가 20대, 30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나만 좀 보지 마라. 예. 우리를 좀 보자. 그리고 꼰대가 없었으면 네. 20대, 30대도 없었다. 그러니까 50대, 60대 선배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긍정적인 것을 남겨줬는가. 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그렇게 폐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늙은 사람은 젊은 사람의 그 어떤 폐기를 예.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나이 든 분들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해서 공격하고 마치 북한 사람보다도 더 이 증오감으로 예. 이 대하는 이것은 굉장히 저는 좀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네. 그 세대 간의 갈등을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로 이렇게 수용하는 난 그게 통합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두 후보의 TV 토론이 곧 시작되니까 좀 더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후보의 공약 관련 논쟁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이원재 랩 2050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